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 말쯤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의혹이요. 예.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김용민 PD님께서 물어봐 주셨던 그 문제죠. 이게 마치 그 리퀘스트 쇼라고 해서 신청곡을 말하면 그걸 틀어주는 그 분위기가 막 느껴집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악독한 놈들의 위협이나 뭐 협박은 전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좋은 분들의 위협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 예, 해주신 이야기니까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만족스러우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저의 추정에 기반을 둔 겁니다. 확인된 팩트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요. 예. 순수하게 제 추정과 예측에 기반한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예고 드리자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브리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관심사는 이거죠. 이건희는 2009년 12월 31일에 이명박으로부터 특별사면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은 그 직전 무렵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우선 한 가지 확인해 볼 건요. 이건희에게 당시 사면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희는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그때 사면이 이건희한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면을 안 받아도 이건희가 오너 행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지금 이재용도 집행유예 받자마자 경영일선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죠. 예. 한화 김승현도 형 집행정지 집행유예 상태에서 그룹 회장으로 뭐 설칠 거 다 설치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때 이건희에게 사면이 절박했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비자금 파문이 너무 컸던 겁니다. 내용이 정말 별의별게 다 걸린 비리 백화점 같은 거였습니다. 예. 제가 주변 분들에게 야 삼성 비자금 사건 하면 뭐가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무지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이건희가 차명 계좌로 비자금 조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떡감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야 그때 그 떡검 이름 공개해서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그거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3세 경영권 승계 과정하고 관련됐다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런 거 이용해서 편법 승계한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죠. 예. 기억이 조금 섬세하신 분들은 그 미술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뭐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뭐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은밀히 사고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그 사건이죠. 그때 그것 때문에 홍라희 관장이 사임을 하고 검찰이 뭐 에버랜드 지하 창고를 급습해서 막 미술품 압수수색하고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법 아래에 삼성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착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생쇼를 하면서 미술품을 탈탈 털었는데 조준웅이 내린 결론은 미술품에 관련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준웅 특검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 비자금 사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한 사건에 엮여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2년 대선 때 삼성이 이회창에게 엄청난 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재용이 2000년에 이삼성이라는 인터넷 기업을 만들어서 말아먹었는데 그 말아먹은 대금을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대신 물어줬다는 의혹까지 이 비자금 사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이 저지른 비리 역사상 제일 광범위하고 뭐 제일 지랄 맞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 분위기로는 저 중 하나만 걸려도 징역 엄청 살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특검의 수사 방향이 한 5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제대로 걸리면 거의 징역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5개가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준웅 특검이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건희를 불구속 기소하고 면죄부를 줬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보도가 너무 커지면서 덩치가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희로서는 다른 재벌들과 다르게요. 이 사건으로 도덕적인 치명타를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걸로는 경영 복귀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건희한테 사면이 중요했던 겁니다. 당시 이건희에게 사면은 다른 총수들 사면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룹 내외에서 사면을 받아야만 이건희가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실제로 이건희가 2009년 12월 31일에 사면이 됐는데 딱 보름이 지난 이듬해 1월 15일에 바로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 경영 복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냉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귀하고 싶었으면 사면 받은 지 보름 만에 복귀를 선언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리에 엄청 연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회장 자리에 있어야 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CJ 이재현 회장 보십시오. 희귀병 앓고 있다고 곧 죽는다고 얼마나 앓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장 자리를 안 내놔요. 형 집행정지 시절에도 CJ의 회장은 이재현이었습니다. 최태원이요? 깜빵에 몇 년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깜빵에 있으면서도 최태원은 회장 자리를 안 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군가가 자기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장들의 지분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회장 자리에 앉아서 결제 서류 다 감시하고 측근들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고 맨날 보고받고 이래야 안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희에게도 회장으로 복귀하는 건 당시 그만큼 중요했던 일이었고요. 워낙 안 좋았던 여론을 감안하면 회장 복귀는 사면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이 선사했던 사면이라는 선물은 엄청난 크기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야, 이 사면은 절대로 공짜로 해줬을 리가 없어.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요. 예. 너무 큰 선물이었거든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이명박이 이건희한테 무료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권에서는 뭐라고 추정을 했냐면 당연히 대가가 있었을 거다. 빅딜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요때 나온 부산일보 보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건희 회장 사면 청와대 삼성 빅딜입니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아무 득도 없이 이 전 회장만 단독으로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빅딜 카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의 일환으로 삼성 핵심 계열사나 사업단의 세종시 입주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맞바꿔 쓸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기업이나 연구센터 등의 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가세할 경우 청와대의 기업도시 유치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 삼성이 반도체에 이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단 등의 유치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측에서도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세종시 수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의혹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나이브한 추정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도 분명히 저걸 공짜로 해줬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뭘 얻었을까? 아마 세종시 사업 수정에 대한 삼성으로부터 투자 이런 걸 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이명박은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건희와 딜을 칠 정도로 공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의 딜을 친 내용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고 야, 나 소송 비용 좀 대신 내줘. 나 돈 좀 줘.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야권이 이명박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이명박은 오로지 자기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무슨 세종시 이런 걸로 이상하게 딜을 추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미 파는 MB하고 뭔가 바터를 치는 그런 프레임이었다. 네. 그런데 추정을 이제 잘못한 거죠.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명박은 오로지 이제 사적 이익밖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었던 거고요. 예.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고리로 보는 인물은 이학수인 것 같아요. 그 이학수는 이건희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성의 대표적인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도
삼성전자하고 이학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학수를 소환해 놓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건희한테 중요했던 사면 문제를 이학수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이학수도 고문으로 물러납니다. 이선 후퇴를 해요. 이건희와 공동 책임을 진 거죠. 그리고 2009년 무렵인데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삼성에서는 이재용 시대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시대가 열린다면 이건희 시대 때 막강한 2인자였던 이학수는 필연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의 사면과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던 2009년은 이학수가 지는 해가 되고 이재용이 뜨는 해가 되는 묘한 교차점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시기에 이학수의 힘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학수가 이 시기에 자기의 힘을 유지하려고 이건희가 물러난 틈을 타서 자기 사람들을 막 그룹에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면이 2009년 12월 31일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이 요 사면 딱 보름 전에 사장단 인사를 합니다. 이 사장단 인사의 핵심은 전무였던 이재용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최지성이 삼성전자의 단독 사장에 오른 겁니다. 사면 딱 보름 전 이야기예요. 최지성이 이재용을 두고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용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재용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자기가 1인자 코스프레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걸 당시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겨레 보도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15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이건희 이학수 체제의 뒤를 이어 이재용 최지성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용 부사장과 함께 옛 전략기획실 인사들이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의 대거 포진해 그룹 경영 전반에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승진과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의 단독 경영체제 구축이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사장단 인사에서 이 전무의 부사장 승진을 공개했다. 관례상 부사장 승진자는 후속 임원 인사에 포함되어야 맞다. 이 부사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삼성은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인사의 핵심은 이학수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선언이고요. 이재용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묘하게 형성됐던 이학수와 이재용의 갈등은 이 인사 한 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이학수 아웃, 이재용 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인사는 이건희가 사면되기 딱 보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희가 실제로 12월 31일에 사면을 받지만요. 이명박이 사면을 하겠다고 공표한 날이 12월 29일이었어요. 이러면 이미 12월 15일 인사가 날 때는 이건희가 사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건 거의 그래요. 이미 그해 11월부터 이건희 사면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각하가 큰 선물을 내리셨다. 이렇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볼 수는 없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11월부터 사면설이 계속 떠들었고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9일 사면을 했다는 건 이미 12월 15일 이전에 이건희 쪽으로 통보가 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12월 15일에 인사를 내는데 나 이제 보름 뒤에 사면을 받아요. 이건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갑자기 이학수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학수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고 이건희의 사면을 따내는데 주역 역할을 맡았다면 이건희가 그 인사에서 이학수를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학수는 2011년에 이건희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내침을 당해요. 이때 그 이학수 사단으로 불리던 사장단 6, 7명이 단칼에 해임이 되고요. 이학수와 가까웠던 임원들도 줄줄이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했냐면 보통 삼성 고위 임원들은 퇴직을 해도 한 2, 3년 동안 급여도 주고 사무실 차량도 주고 이런 정관 예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학수 사단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이게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그냥 잘렸어요. 그래서 이 숙청이 너무나 잔인해서 삼성에서는 이 사건을 신묘사화라고 부릅니다. 2011년이 신묘년이었거든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이학수 시대를 이건희가 단칼에 처참하게 쳐내버렸다고요. 예, 예. 그러면 정말로 이학수가 2009년에 이건희의 사면을 따낸 1등 공신이었다면 2011년에 이건희가 이학수를 이렇게 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황을 살펴봐도 이학수가 중간다리 노릇을 했을 수는 있는데 이학수가 주역이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상의 폭을 조금 넓혀봐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부분입니다. 이건희가 사면을 받은 무렵에 이건희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사면으로요. 그 기쁜 마음에 이건희로부터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일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용입니다. 아까 제가 언론 보도를 읽어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 15일 인사의 승자는 이재용이었어요. 이학수와 이재용 이 두 이인자의 불편한 동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건희가 압도적으로 이재용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이재용이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최지성을 그 거대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단독 사장으로 올려주면서까지 이재용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이재용이 2009년에 뭔가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굉장히 예쁨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법 지식이 없고 검찰 수사 방식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김프로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연 검찰은 이재용을 그 건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겠죠. 그런데 법조 지식이 없는 경제기자로서 답을 드리면 제 직감상 그 확률은 거의 1%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황만으로 이재용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제발 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힘을 갖고 있는 한 애비애미가 없는 후레자식들입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전이 돼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사실로 드러나도요. 삼성은 그 사건을 철저하게 이건 아버지 이건희가 다 한 거다라고 몰아갈 겁니다. 지금 이건희야 살아있는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니까요.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롯데 경영권 비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검찰에 걸렸어요. 그리고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아버지 신격호에게 징역 10년,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신동빈에게도 횡령, 배임 혐의를 물어서 징역 10년, 벌금 1천억 원, 굉장한 중형을 부자한테 구형을 했죠. 그런데 이때 신동빈의 재판 전술이 뭐였냐면 이 모든 경영 비리의 잘못은 아버지 신격호의 잘못이다. 이게 신동빈의 재판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죄를 전부 아버지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후레자식도 진짜 이런 후레자식이 없는 거죠. 제가 당시에 신동빈 측의 이 변호 전략을 보고 기사에 그렇게 썼어요.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어도 죄를 아버지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예. 올해 또 롯데놈들은 그 후레자식이라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저보고 표현을 바꾸거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롯데 기사 쓸 때마다 후레자식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제발 소송 한번 걸라고 빌고 있어요. 죄를 아비한테 덤텅이 씌우는 걸 보고 후레자식이라고 표현을 한 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저는 법적으로 정말 겨뤄보고 싶더라고요. 예. 아니 이걸 후레자식이라고 안 부르면 뭘 후레자식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신동빈 측의 후레자식 전술이 성공을 해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동빈은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재벌들한테 집행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신 재판부가 형을 어떻게 내리냐면 아버지 신격호에게는 징역 4년 실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죄를 아버지한테 다 몰아서 실형을 선고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신격호를 감옥에 넣느냐? 못 넣습니다. 고령을 이유로 신격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벌들의 전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요.
이재용 측은 철저하게 이 죄를 아버지한테 몰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요. 그래서 설령 이게 유죄가 되더라도 이건희는 고령, 병을 이유로 실형 선고는 받지만 감옥살이는 안 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비극적인 결론이지만 아무래도 다스 대납 사건은 이재용의 관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제발 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정교하게 진행돼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단죄는 이재용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저거 하나겠습니까? 다수도 갑자기 뚝 튀어나온 거잖아요. 예. 서로 이번 다스건으로 이재용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도 남아있고요. 시민사회에 더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면 언젠가 멀지 않은 시기에 저는 이재용을 단죄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삼성과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더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이재용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결국 이재용이 연관된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쾌합니다. 예. 자, 이연배 기자님, 이제 설 연휴 지나서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요. 김영민 PD님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